즉 과정이 존재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신적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나아가 개인적 성품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를 덜 받아들일 뿐이다. 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원칙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가끔 지름길을 찾는다. 즉,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기 위하여 몇 개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면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자연 법칙의 과정에서 발달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만일 당신이 보통 정도의 테니스 실력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테니스 선수와 겨루어 보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적극적인 사고 그 자체만 가지고 프로 선수에 대항해 효과적인 시합을 할 수 있겠는가? 피아노 연주 실력은 아직 초보인데 콘서트 홀 수준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이를 믿겠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발달 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면서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름길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단지 실망과 좌절만 가지고 올 따름이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건 관계없이 10점이 만점일 때 2점 수준에서 5점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3점 수준을 거쳐가야 한다. 왜냐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밖에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선생님께 알려서 자신의 현재 수준을 알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배우지도 발전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아는 척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탄로가 날 것이므로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첫 단계에 해당된다. 소로우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만일 우리가 항상 자신이 가진 지식을 사용한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무지를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언젠가 내 친구의 딸들인 두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의 완고함과 이해 부족을 불평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들은 나타날 결과가 겁이 나서 자기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지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내가 그 아버지와 대화해 본 결과 그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성질이 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자신의 정서 발달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가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떼는 데는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했다. 아내, 남편, 자녀들, 친구 혹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높은 정서적 발달을 요구한다. 경청에는 높은 수준의 성품인 인내심, 솔직함, 그리고 이해심이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는 낮은 정서 수준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충고를 너무나 쉽게 한다. 테니스나 피아노를 치는 일과 같은 경우 우리들의 발달 수준은 상당히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 속임수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품 및 정서 발달과 같은 영역에서는 발달 수준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나 혹은 동료에 대해 자신을 꾸미거나 어떤 척 할 수 있다. 사실과 달리 마치 그런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은 그렇게 지낼 수도 있다. 특히 낯선 대중을 상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을 속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된 세계를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비즈니스업에서 자연 법칙에 따른 성장 과정을 무시하고 지름길을 찾고자 시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종종 목격해 왔다. 이때 경영자들은 설복하는 연설, 스마일 훈련, 외부의 개입,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생산성, 품질, 사기 및 고객 서비스 등을 개선시키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매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경영자들은 이 같은 인위적 조작으로 인하여 신뢰의 분위기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무시해 버린다. 만일 이 같은 방법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으면 이들은 또 다른 성격 위주의 기법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격 중심의 접근법은 높은 수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기업 문화에 있어 그 전제 조건인 자연 법칙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수년 전에 내 자신이 아버지로서 이 원칙을 깨뜨렸음을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3살 난 딸아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그때 딸아이는 자기가 받은 선물들을 모두 꼭 움켜쥐고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우선 내가 주목한 것은 우리 딸아이의 이기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몇 명의 다른 아이 부모들이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했던 것은 내가 그 당시에 대학에서 인간관계론을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들 부모들의 기대와 생각을 느꼈고 또 알고 있었다. 그 방 안의 분위기는 정말 부담스러웠다. 아이들은 어린 딸 주위에 몰려들어 서로 손을 내밀고서 자기들이 방금 준 선물을 같이 갖고 놀려고 야단이었고 우리 딸은 결사적으로 저항하였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우리 딸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며 사는 것을 가르쳐야겠다. 나누어 가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단순히 경청만 하였다. 얘야, 친구들이 준 장난감을 함께 나눠 가지고 놀아라. 싫어! 하고 딸은 딱 잘라 대답하였다. 나의 둘째 번 방법은 약간 타당한 이유를 대는 것이었다. 자, 얘야, 친구들과 장난감을 나눠 갖고 놀아야지. 이 다음에 내가 친구들 집에 갔을 때 그 애들도 자기 장난감을 나눠 갖고 놀지 않겠니? 또다시 딸아이의 즉각적인 대답은 싫어! 였다. 딸아이의 이 같은 반응이 내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번 방법은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자, 아빠 말을 들으면 특별한 선물을 주지 맛있는 껌을 주마 라고 말하였다. 껌 따윈 필요 없어요 라고 아이는 소리쳤다. 나도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넷째 번 시도는 위협과 공포를 동원하는 방법이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혼날 줄 알아라. 상관없어요 라고 딸애는 울면서 소리쳤다. 이 선물은 내 것이에요. 딴 애들과 나눠 갖고 놀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완력을 사용하였다. 겨우 몇 가지 장난감을 빼앗아 다른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이것을 가지고 놀렴. 이때 우리 딸은 아마도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이 장난감들을 소유하는 경험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로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우리 딸은 바로 이 같은 경험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성숙을 지닌 아빠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내 딸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부녀 간의 관계보다는 딸아이 친구, 부모들 앞에서의 내 체면에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다. 나는 단지 내가 옳다고 지레 판단해 버린 것이다. 나아가 딸에는 무조건 나누어 가져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본 것이다. 아마도 내 자신이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하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딸아이에게 인내심이나 이해심을 보여줄 수도 없었고 또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다른 애들에게 장난감을 주도록 기대한 것이다. 결국 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시도에서 나의 지위와 권한을 동원하여 내가 원하는 행동을 딸아이에게 강요하였던 것이다. 완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약하게 만든다. 이것이 완력을 빌려오는 당사자를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목적 달성을 위해 외적 요소에 대한 의존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또 힘을 동원하는 것은 독립적 사리 판단력, 성수 및 내면적인 자제력의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요받는 사람들도 약하게 만든다. 나아가 마침내는 대인관계 자체에도 악화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협동심 대신 두려움이 앞설 때 개입되는 두 사람은 더욱 개인적이고 또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려온 힘의 원천, 이는 크기에서의 우위나 물리적인 힘, 권한, 자격, 신분, 외모 혹은 과거의 업적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 변화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내가 그때 좀 더 성숙하였더라면 나는 스스로가 가진 내면적 강점, 나눔과 성장에 대한 나의 이해, 그리고 사랑과 양육에 대한 나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이 같은 능력을 가졌더라면 딸아이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고 노는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딸아이를 설득해 본 후에 모두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놀이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쏟아지는 다른 아이들의 정신적 압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를 통해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것에 대한 소유감을 일단 가진 다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또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시기와 가르칠 수 없는 시기가 있음을 배웠다.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가르치려고 하는 지도가 자칫하면 비판이나 무시의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이가 좋을 때 조용히 아이 혼자만 데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거나 가치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감정의 성숙도가 없었고 또 내가 가진 인내심과 자제 능력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쩌면 소유감이란 진정한 나눔의 감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결혼 생활이나 가족 생활에서 그저 기계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서로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소유해보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줄 수 없을 것이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자기 가치 의식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진정으로 돕는 일이란 아이들이 소유 의식을 갖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자신이 솔선수범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해져야 한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이 바로 문제이다. 사람들은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개인, 가정, 그리고 조직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되면 호기심을 느낀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개인적 강인함과 성수, 가족의 단합과 팀워크, 그리고 탄력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조직 문화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즉각적인 질문이야말로 이들이 가진 기본적 패러다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나에게도 그 기법을 가르쳐 주게.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묘책이나 비법을 알려주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비법을 가르쳐줄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나마 이러한 기술과 기법들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표면적인 문제나 강력한 통증을 아스피린이나 반창고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 깔린 만성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결국 심각한 새로운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사람들이 응급처치식으로 급성에 해당하는 문제와 고통을 치료하겠다고 접근하면 할수록 그 바탕에 깔린 만성적인 증상도 더 심해지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제 본장에서 소개된 몇 가지 내용을 되새겨보고 성격 중심의 사고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관리 능력 향상 과정에 여러 번 참가하였다.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그들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애사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만일 내가 아파서 하루라도 집에서 쉬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잡담이나 수다를 떨면서 보낼 것이다. 왜 나는 우리 직원들을 보다 독립적이고 또 책임감 있게 훈련시키지 못할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성격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한다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떤 극단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을 한바탕 뒤흔들어 놓거나 또는 직원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한다. 이 같은 자극을 주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을 각성시키고 현재 자신들이 차지한 직장이나 위치에 대해 감사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만일 이 같은 조처로도 안 된다면 직원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장인 내가 이같이 명백하게 신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 직원들은 내가 진정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겠는가? 직원들은 내가 자기들을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실상 부품처럼 간주하는 면도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깊은 양심의 눈으로 직원들을 보고 있는가? 또 직원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문제의 일부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나는 하루 종일 매일매일 또 일주일 내내 압박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동안 시간관리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았고 대여섯 가지나 되는 시간관리 시스템도 사용해 보았다. 물론 이것이 약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내 생활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또 평화스럽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성격 중심의 접근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시간관리 방법이나 세미나 이런 고민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만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보다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룩하는 것이 과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삶을 통제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의 속도를 증가시키기만 할 것인가? 여기에는 내가 보다 깊고 원천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내 시간, 내 생활, 그리고 나 자신의 본질에 관한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 속에 있는 어떤 패러다임은 아닌가?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권태기에 들어섰다. 이제 더 이상 다투지도 않는다. 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우리 부부는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도도 해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문제를 성격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 배우자가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세미나나 새로운 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여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만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제공해 준다고 본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가진 것은 나의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내가 배우자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나도 똑같이 대응해 가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의 배우자, 결혼 생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해 내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근본적으로 성격 윤리가 갖는 패러다임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알게 모르게 성격 윤리가 하는 공허한 약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상을 가진다. 나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여러 회사들과 일을 하면서 긴 안목을 가진 경영자들은 진부한 문구에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여 하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동기 유발식 강연가나 단지 흥분만 야기시키는 선동술에 대해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보다 실질적인 것을 원한다. 또 이들은 자연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스피린이나 반창고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만성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가져다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차원의 사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자신과 주위를 살펴보면 성격 윤리의 틀 안에서 생활하며 대인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들어졌던 피상적인 수준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 성공적인 인간과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영역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원칙에 근거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 사고방식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은 개인적 효과성과 대인 간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 중심으로 성품의 근본을 두고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변화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내면에서부터 변화하여 외부로 향하는 것은 물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패러다임, 성품, 그리고 동기 등이 있다. 이 방법은 만약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는 대신 이를 피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좀 더 명랑하고 협조적인 10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보다 이해심이 많고 공감적이며 또 일관성 있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좀 더 많은 자유를 갖고 자신이 맡은 직무에 좀 더 큰 자율권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더욱 책임감이 있고 남을 도와주고 또 회사에 기여하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재능과 같은 2차적인 감정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품과 같은 1차적인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대인관계의 승리를 앞선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성품보다 성격을 앞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본다. 즉, 자신을 개선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접근 방법은 과정을 의미한다. 또 이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속적인 자기 쇄신의 과정이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독립성과 효과적인 상호 의존성으로 이끌어가는 상향적인 나선형 성장을 말한다. 상향적인 나선형 성장을 말한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중에는 멋진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행복과 성공을 얻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꾸준히 탐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등 아주 다양했다. 나는 또 회사 중력, 대학생, 교회 및 사회단체, 가족 및 결혼한 부부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적도 있다. 이같이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에 입각해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 및 지속적인 행복과 성공이 외부로부터 출발하여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진짜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히도 자기 자신은 희생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또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약점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이 자신의 정체된 현 상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로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원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열거하고 또 상대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불행한 부부를 본 적이 있다.